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봉원입니다. 민주당이 평가 하위 20% 의원들한테 통보를 시작하면서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박용진, 윤영찬 의원이 하위 10%에 포함돼 통보받은 사실을 밝혔는데 이들 대부분이 비명계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는 비명계 공천 학살 우려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 격전지를 방문해서 공약 발표와 후보 지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각 당의 총선 행보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자,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보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실상의 컷오프 하위 20% 명단에 비명계가 대거 포함되면서요. 반명, 친문 공천 학살이 현실화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입수한 하위 20% 31명의 명단 오늘도 집중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죠. 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번 국민 여러분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우기지만 공천의 유일한 기준은 친명형제, 비명형사라는 게 국민의 인식입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끼는 분들도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사과하고. 국민의힘과 다르게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시스템 그리고 특별당규, 당헌에 따라서 공천은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비명계 아니에요? 공천 학살이라고 봐야죠, 사실상. 어제 저희 뉴스9을 통해서 민주당 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에 어떤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보도 이후에요. 대표적인 비명계인 이 박용진 의원이 오늘 아침에 내가 통보받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냈고요. 그에 앞서서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통보받은 사실을 알리면서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보셨던 역시 대표적인 비명계 윤영찬 의원이 나도 대상자더라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전체 의원들 가운데 몇 명이 비명계냐? 하위 20% 명단 총 보신 것처럼 31명인데 이 중에서 비명계가 90%에 달하는 28명이다. 28명이 이 공천 학살 대상자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국관 본부장님. 네. 일단 저희 보도 전후로 해서 3명의 실명이 공개가 됐습니다. 김영주, 박용진, 윤영찬 의원 모두 평가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본인들이 지금 내가 통보를 받았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제4, 제5 계속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지금 개별 통보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직접 통보를 하니까 31명에게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통보를 하니까 먼저 통보를 받은 사람들 중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나올 텐데 이 31명 중에서 28명이 비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3명, 내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의원 3명이 다 확실한 비명이에요. 예. 그리고 확실한 비명인데다가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 것이 그 지역의 친명 쪽에서 출마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영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죠. 그리고 정세균 계로 꼽힙니다. 그때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선대위원장을 했어요. 정세균 후보의.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로 꼽히는 것이고 이 지역의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최근에 여론조사를 돌렸다. 그런데 기본소득당은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그 통합비례당을 같이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용해인 의원이 거기서
그 지역에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네. 그다음 박용진 의원은 다 아시다시피 대선 후보 경선 때 그리고 대표 경선 때 민주당 출신입니다. 대표적인 이재명 대표를 저격을 했던 인물이죠. 이 지역에도 또 마찬가지로 정봉주 전 의원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영찬 의원 조금 전에 내가 통보를 받았다고 윤영찬 의원은 완전히 정말 확실한 친문이죠. 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고 그리고 또 친이낙연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 비명의 대표적인데 여기도 처음에는 현근택 그 변호사를 투입을 했다가 그게 논란이 돼서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수진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을 했다가 여기가 또 컷오프가 되니까는 제3의 인물이 지금 투입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명이 내가 통보를 받았다고 했던 사람은 공통점이 딱 있어요. 확실한 비명의 친명 경쟁자가 있는 곳 세 곳이 공교롭게도 명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다시 한번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 하위 10% 명단에 박용진 의원, 윤영찬 의원과 함께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의 지도부를 지냈던 수도권 4선 의원 그리고 전 국회 부의장 또 수도권 초선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가 명단을 확보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함께 이 10%에서 20% 구간에 포함된 이 컷오프 대상자 명단에 수도권 5선과 그리고 친문계 핵심 의원 또 뇌물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저희가 확보한 명단 31명의 리스트들입니다. 설주환 실장님. 네. 그러니까 이 31명 중에서 비명계가 90%고 소위 말하는 찐명계 의원들은 한 명도 포함이 안 됐더라. 이렇게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친명을 넘어서 찐명 또 이런 의원들 아니면 찐명 호소인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비 후보들 중에서도. 좋습니다. 지금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도를 보고 만약 이 보도된 대로 어떤 명단에 있으신 분들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한다면 누가 지금 민주당 아까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화면에서 봤듯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누가 봐도 그냥 찍어내기 공천이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 어찌 보면 본인의 당대표의 방탄을 위한 어떤 그 호위무사들을 배치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공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어느 총선에서나 뭐 여야 모든 당들이 어찌 보면 뭐 이런 물갈이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재명 대표와 어떤 대립각에 서 있는 본인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을 대거 이렇게 숙청하듯이 하는 공천은 없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어떤 평가에 의해서 이런 평가 결과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이 뭐 당사자가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의원들이거든요. 그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외 아니면 지금의 여당 특히나 권성동 의원은 뭐라 했습니까? 김영주 의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한 의원이 없다. 오히려 여당, 상대 당에서 의원조차도 평가를 할 정도로 후원 평가를 할 정도로 어찌 보면 의정 활동이 굉장히 뛰어난 의원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계파가 틀리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이러한 결과를 내주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그렇게 공천 때가 되면 항상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으로 하는 것인지 네.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 하위 평가 20%에 포함된 이 31명의 명단, 저희 TV조선만 갖고 있는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이 하위 10%에 포함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오늘 아침부터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치욕스럽지만 견디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역시 하위 10% 통보를 받은 윤영찬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지독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는 어제 박용진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비록 손발이 다 묶인 경선이지만 사당화의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구당 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정풍 운동의 각오로 오늘의 이 과하지옥을 견디겠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어제 이명백 공관위원장으로부터 하위 10%
통보를 받았습니다. 1년여 전에 저 윤영찬을 잡겠다며 친명을 자처하는 현근택 변호사가 중원구에 왔습니다. 현 변호사는 거리에서 수박을 먹으며 저와 지역당원들을 조롱했습니다. 현근택이 사라지니 이수진이 보내고 이수진으로 여의치 않으니 더 유리한 조건의 다른 후보를 또 꽂아서 기어이 윤영찬을 쓰러뜨리려 합니다. 참 지독하고 잔인합니다. 이렇게 직접 실명을 밝힌 새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박용진 의원 들으셨습니다마는 치욕적이고 부당한 처우지만 경선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윤영찬 의원도 비명계 공천 학살이 지독하고 잔인하다. 하지만 나도 경선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영주 부의장은 모멸감을 느낀다면서 곧바로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박용진 의원은요, 그동안 재벌과 또 싸워왔고 유치원 3법도 발의하면서 누구보다 민주당 의원다운 의정 활동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던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객 출마를 했다고 밝힌 이 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이승훈 변호사, 이분도 친명계죠. 이 둘 중 한 사람에게 공천을 주려고 박용진 의원을 무리하게 탈락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의 70년대 선두주자죠. 그리고 당에서 쓴소리, 옳은 소리를 품격 있게 해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공천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이제 비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박용진 의원이나 윤영찬 의원이나 이미 경선에 참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모 의원도 본인이 하위에 들어갔지만 경선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어차피 우리가 신인이나 여성이나 청년에게는 가산점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그 공천 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위 10%나 20%에 포함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핸디캡을 안고도 본인이 현역으로서 한번 살아서 돌아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김영주 의원처럼 훌륭하게 의정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멸감에 탈당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양당이 어떻게 공천에서 배제가 됐는데 기분 좋게 웃는 의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3선 이상이 37명이에요. 근데 인재 영입하신 분이 벌써 25명이에요. 그러니까 예. 누가 들어오면 또 누구는 빠져야 되는 어떤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당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 살아 돌아오겠다고 하셨으니 하여튼 박용진 의원이 꼭 반드시 살아올 거라고 믿고, 또 3자 구도이면 현역에게도 또 양자보다는 또 3자 구도가 더 유리하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박용진 의원이 반드시 살아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예, 정영진 변호사님, 강성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이제 현역 의원 교체는 필요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있겠지만, 지금 이 현역 의원들 중에 컷오프 대상자가 된 분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그 과정이 공정하면 우리가 왜 수긍을 못하겠냐, 공정치 못하기 때문에 납득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표현대로 하면은 시스템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 예. 시스템적이다라고 한 건 전 두 가지 의미로 보여지는데, 원래 시험이든 뭐든 떨어지는 사람은 다 불만을 갖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공천을 여러 번 준비를 갖다 했는데 공천에서 탈락한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대로 된 시스템에서라면 내가 왜 공천에서 탈락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주어지고, 그 설명에 따라 가지고 납득을 갖다 하는 게 그게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저희 같은 외부 사람들이 딱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떨어질 만하니까 떨어졌겠구나, 그 다음에 더 좋은 사람이 후보가 돼서 공천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 당에서 이제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납득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중적 의미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봐도 박용진 의원이 어떻게 하위 10%인가, 제가 이제 박용진 의원뿐만 아니라 윤영찬 의원, 김영주 의원 이런 분들 아무리 제가 그 박하게 점수를 준다고 해도 최소한
민주당에서 중간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간도 못 가고 그 하위 10%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가 않고요. 네. 민주당의 그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 존재감이 1도 없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다? 그런 평가를 갖다 내린다? 그 이유는 뭐다? 딱 하나, 다 추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무슨 시스템이냐? 이런 게 진상 시스템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하위 10% 그리고 하위 20% 있는 분들은 바로 컷오프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선에서 득표한 것의 하위 10%는 30%를 감점받고요. 20%에서 10% 사이에 있는 분들은 20%를 감점받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안고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그동안 사실상의 컷오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그런 제도입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은요. 이 명단은 저희가 확보한 이 명단은 위원장인 자신만 갖고 있고 통보도 위원장인 내가 직접 한다 입장을 냈습니다. 저희가 이 평가 하위자 31명이 명단을 입수하고도 모두 공개하지 못하는 건요. 아직 일부 의원들은 그 통보를 받지 못했고 또 말씀드렸듯이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당사자들 중에 상당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경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경선에 개입하는 것이 그런 우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신중하게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호김 의원님, 하위 20% 명단 보도를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허위 사실이라면서 이거는 선거운동 방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근데 그 통보를 직접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밀이 셀 리가 없다. 그래서 허위 사실이라는 건데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한국 정치의 판을 너무 모르시는 게 아닌가. 정치판에 기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명단을 개인에게 통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른다 그러는데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하는 그러한 그 명단이라면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굳이 공개를 못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 시스템대로 했으면 못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굉장히 지금 난처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 현역위원 평가하면서 정성평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성평가를 통해서 상당히 이런 식으로 찐명을 빼고 친문이 거의 90%가 불이익을 당하는 저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저거를 유권자들이 100% 수긍하리라 생각한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자, 하위 10% 통보를 받은 이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 서울 강북을인데요.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지금 친명계로 꼽히는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이승훈 변호사가 공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면접장에서의 모습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저에 대한 공격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 그건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면접장 내에서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기회를 줬으면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민주당을 싫어하고 공격하는 거였으면 저도 당을 떠나면 되죠. 당을 떠나지 않고 개혁을 위한 노력들 더 지속해 나갈 거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저의 진심을 말씀드립니다. 박용진 의원님 좀 공격하시는 듯한 발언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저 지역구가 약간 친명과 비명 대결로 해석되는데 이거에 자, 다음에. 박용진 의원 측에 물어보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그동안 우리가 밑보였기 때문 아니겠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할 때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맞선 결과가 이거 아니겠냐 이건데요.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이 박용진 의원과 악수를 하면서 논란이 됐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계양을 공천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왜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까? 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까? 오늘 박용진 후보님은 우리 화장실에서
만나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여기 들어올 때는 또 악수를 안 해가지고 혹시 또 영상이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화장실에서 제가 미처 손도 닿지 않으신 이재명 후보님께 손을 내밀었고 제가 얼른 악수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날 제가 다른 거 뭐 집중을 하느라고 보느라고 미안합니다.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원외 일상적 정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박용진 후보가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얘기였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 노룩 악수가 또 이슈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박용진 당시 후보가 단산에서 내려와서 이재명 대표에게 인사를 건네니까, 악수를 건네니까 이재명 대표가 핸드폰을 보면서요,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손만 뻗는 그런 장면이 보였습니다. 설주환 실장님. 네. 앞서 들으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도 공천 걱정 없는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네, 뭐 공천 걱정하게 돼버렸네요, 박용진 의원께서. 근데 어찌 보면 이걸 박용진 의원이 못해서 그렇다, 평가가 정말 하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분들은 아마 많이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지난 대선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말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다고 보여요.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든다 그랬거든요. 네. 그게 과연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공당화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재명 사당화를 만들겠다 한 걸 대선에서 본인이 공표를 한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이제 당대표로서 지키고 있다라고 밖에는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박용진 의원의 어떤 그런 대선 때라든지 아니면 당권에서의 경쟁자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지금 이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가는 정봉주 의원이라든지 이런 소위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룹이라고 하는 분들이 더 문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 아무런 연고가 없는 오히려 본인이 찐명이다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민주당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까지 저격을 했어요. 아니 심지어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로도 나왔었고 당대표 후보도 나왔던 분을 민주당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삼선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분을 오히려 공천 주기 위해서 박용진 의원을 하위 10%에 속하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이러한 상황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선 때의 공약, 공약이라고까지 말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재명의 민주당 화가 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염려가 듭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께 반론 드리겠습니다.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표현은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전 정권과 차별화를 두겠다, 잘하겠다, 이런 의미였던 거지. 이재명의 사당화를 시키겠다고 누가 공공연하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요. 어쨌든 그 박용진 의원은 어쨌든 우리 민주당에서 자산이고요. 앞으로 차세대 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용진 의원이 어쨌든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이 3자 구도이기 때문에 현역으로서 좀 능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제 첨언을 하건대 거기도 지금 이승훈 변호사가 있고 정봉주 전 의원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 둘 다 친명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명 한 명을 공천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두 분 중에 또 한 명을 또 걷어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구도 자체가 안 좋게 보면 다 안 좋게 보이는 거고,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를 보면 과거에 발표하기를 당의 지지와 개인의 지지력을 비교를 해가지고 공천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어느 지역은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것을 반영했단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당이나 역대 공천에 대해서 배제되면 항상 불평불만은 있어 왔다, 필연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잠깐 나갔던 그 면접장 그래픽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면접장에서 박용진 의원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왜 강북에 연고도 없는 강북을에 출마하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서 당을 공격하는 의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수 언론이 칭찬하는 의원은 당 정체성에 맞지 않아서요, 라면서 박용진 의원을 직격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이만큼 박 의원이 이딴 소신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과
유독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온 건 사실입니다. 개딸보다 개딸 악용 세력이 문제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었죠. 그 모습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싶어서 온 거예요. 당연히 왜 중요해요? 우리 천백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보자마자 적대적으로만 얘기하고 이게 민주당이에요? 얘기도 하기 싫어요? 앞으로 그러면 저도 여러분한테 배워서 똑같이 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 역시 하위 10% 통보를 받은 윤영찬 의원도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그런 의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기 민주당이 됐어! 어디 하구라 이놈네! 어디 감히 이제 김통세 어디라 여기! 너 지냈으면 대신 때려놓고서 무슨 왜야 어디라! 보셨습니다만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박용진 의원 그리고 윤영찬 의원을 향해서 지금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아냥거린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 같은 당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인가?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윤영찬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못할 말을 했습니까? 그 같은 당의 당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뭐 비판도 못하는 그러한 당인가 민주당이?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듯이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도 공천 걱정 없는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했더니 진짜로 그런 당을 만들 줄 알았느냐? 이러한 비아냥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가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총선이 딱 50일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0일밖에 총선이 남지 않았는데 지금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도대체 민주당은 총선을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 것인지 어찌됐든지 간에 민주당 소속의 그 사람들이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공천받고 후보로 나와가지고 당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저런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유권자들이 과연 표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참 많은 걱정을 하게끔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요, 오늘 이 의원들의 반발 움직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려면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위 20% 명단이 지금 어제부터 조금 돌고 있는데 나오고 진위 여부만 조금 있을까요? 저는 명단이 어떤 내용인지를 전혀 모르는데 대표님이 좀 전화를 주셔서 언지를 주신 부분이 조금 있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관위원장께서 통보하신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통보한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렵더라도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위해서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냐? 아이고. 이거 포함됐다는 비판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끼는 분들도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가슴 아픕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과정이라면 지금 이렇게 당내에서 반발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요. 정호기 의원님, 이재명 대표 얘기 들으셨습니다만 하위 20% 명단 내용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제가 아끼는 분들이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모릅니다라고 해놓고 바로 몇 초 뒤에 불과 몇 초 뒤에 내가 아끼는 분들도 포함됐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의 이걸 옥시모론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말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했다가 또 존경한다고 말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안다고 하는 거나 지금 거의 비슷한 논리인데 예. 그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지금 서로 상호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알 수 있는데 본인은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마 국민이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러면 개딸 눈높이를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지금 그 궁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 모든 공천에 있어서 당대표의 인식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게 아닌가? 예를 든다면 시스템 공천이라는 거를 혹시 말입니다. 혹시 그 지난번 체포 동의안에서 가결했을 것 같은 사람을 제거하는 것 자체를 시스템 공천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그게 국민 눈높이라고 애써 지금 그렇게 단정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말과 그다음에 행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이재명 대표라든지 당 권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강성필 부위원장이 굉장히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데 참 그런 상황이 지금 민주당인 것 같아요. 예, 성무권 본부장님. 네. 이재명 대표 하위 20% 명단 나 모릅니다라고 해놓고 지금 뒤에는 조금 다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문서답을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하고 또 어떤 때는 지금 동문서답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답변 그 패턴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도 본인이 저기서는 처음에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공간의 차원에서 하고 이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질문 내용이 자꾸 비명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비명은 그렇게 하는 거 나오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내가 아끼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표도 어떤 뚜렷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상황인데 지금 저는 조금 전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봉주 전 의원이 당을 공격한다고 했는데 박용진 전 의원은 제가 계속 취재를 했지만 당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당 지도부의 잘못된 행태를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친문 패권주의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 공천을 받았어요. 공천을 받았어요. 재선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거의 비슷한 강도로 이재명 대표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는데 아예 지금 공천에서 배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때와 지금 이제 다른 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특히 아마 개심죄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은 그때 대선 후보 경선을 할 때는 대장동 리스크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그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은 대선을 망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총선 앞두고 당대표 경선할 때는 그때도 대장동 리스크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되면은 총선을 망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본인에게 가장 그 아픈 부분을 계속 찌르는 거죠. 그리고 특히 또 8월 달에 전당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박용진 저번에 그 임종석 그 전 실장도 마찬가지지만 박용진 의원을 그대로 해서 하면 다음에 당권에 또 나올 테고 예. 아마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하위 컷오프 거의 사실상 컷오프 대상에 포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송 본부장의 취재를 바탕으로 한 추정 말씀이셨고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반론 있으실까요? 네, 뭐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까지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 공천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조금 과도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 저희 민주당의 어떤 공천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가족으로 비유를 하고 싶어요. 저희 민주당은 신남매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둘이서 아무리 벌어도 신남매를 다 먹여 살리기에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두 자매예요. 쉽게 말해서 엄마 아빠 말고도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이 간식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구조적으로 민주당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또 여기서 말하는 국민의힘 간식이 뭐냐. 아니 선거에 좀 떨어지고 나서도 사실 여당의 프리미엄이 뭡니까? 공공기관이 2023년 기준으로 한 350여 개가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공천의 잡음을 매끄럽게 이렇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가 있지만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 총선에 국회의원 자리 하나 빼놓고는 더 이상 뭐 설득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또 현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곳으로 또 자리 재배치도 하기가 어려워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3선 이상의 37명인데 한 명만 호남 광주에 있어요. 나머지 36명이 수도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공천 잡음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예. 이 공천이 끝나고 나면 하나로 통합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강성필 부위원장님 지금 어떤 재미있는 비유를 주셨는데 핵심만 보면 여당은 줄 자리가 많아서 반발하는 의원들을 잠재울 수 있지만 야당은 그러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자범이 나오는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어떻게 좀 동의를 하시나요? 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대표의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은 민주당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표가 가장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나 김영주 그 부의장이나 박용진 의원이나 아니 내가 10%라고 하면은 나보다 더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결국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이제 민주당에서 제대로 된 공천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밀실 공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사당화 같은 이야기들 이게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쌓이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권자들의 마음에 먼지처럼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진짜 민주당 선거가 제가 걱정이 되기까지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야말로 하위 1%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민주당의 하위 10%는 그냥 이재명에 반하는 사람들을 찍어내는 것이잖아요. 너무 투명하죠. 그 시스템 공천이 왜 다 이재명이 원하는 결과만 나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왜 박용진이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10%에 들어가죠? 그럼 이재명은 10%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 단식하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재판 다니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자기 체포동의안 막아보느냐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안 하지 않았나요? 1%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혹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있습니까? 있나요? 도대체 무슨 시스템이에요, 이게? 설주환 실장님, 네.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과 근거들 어떻게 일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말씀 참 잘하시긴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 간의 어떠한 이 선거를 리드하는 리더로서의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지금 최근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찌 보면 상승세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가볍다라는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도 뭐 어떤 언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볍다.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상대방 어떤 당에 대해서 또 보통 일반적으로 당대표가 상대방 당의 어떤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얘기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기는 합니다만은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한다는 점에서 이제 뭐 얘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뭐 어쨌든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한 어쩜 이재명 대표가 뭐 몇 프로에 해당하냐 안 하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어떤 뭐 객관적인 뭐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꼬집고자 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뭐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체포동의안 어떤 부결을 위해서 방탄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견 의미 있는 비판이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도층에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돼요.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그러한 체포동의안 뭐 부결 호소라든지 이런 부분 등이 굉장히 그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예.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공천이 참 산 넘어 산인 상황이에요. 근데 벌써 지금부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앞으로는 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약간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 지금의 공천 과정들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시끄러운 게 긍정적인 신호로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긍정적인 혁신의 쇄신이라든지 혁신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이재명 사당화라는 어떤 지금 네이밍이 붙어버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 잘 고려를 해서 캠페인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SNS를 통해서 이 평가 결과에 반발하고 있는 김영주 부의장에 대해서 제 개인이 주관적으로 점수를 드렸다면은 부의장님은 분명 좋은 평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SNS에 안타깝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성국권 본부장님. 김영주 부의장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이렇게 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글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컷오프 대상들을 조금 전에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본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새 나갈 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걸 아마 공천 실무자들이 만들었을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정성평가, 정량평가 제대로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제3의 지침에 의해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그 만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예. 만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임혁백 그럼 공관위원장이 저걸 대표에게 보고 안 하고 그대로 했겠습니까? 당사자에게 통보를 했겠어요. 당연히 대표에게 보고가 됐겠죠. 네. 그러니 조금 전에 대표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들도 있는데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대표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영주 부의장이 들어간 것도 본인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이제 탈당을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탈당이 아니고 박용진 의원이나 윤영찬 의원처럼 그래도 내가 감소를 하고 30% 감산되는 거를 감소를 하고 경선에 나간다고 했으면 저런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탈당을 하고 경선에 안 나오니까 지금 저런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김영주 부의장에게 해주는 것이죠. 네. 그럼 김영주 부의장은 이미 탈당을 선언을 한 입장에서 본인은 분명히 이것이 본인이 비명이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을 대통령 시절에 장관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친문으로 분류가 돼서 또는 친정책인으로 분류가 돼서 나갔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탈당 선언을 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마치 위로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저것은 김영주 의원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낙천자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예. 그쪽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국회 부의장이었던 김영주 의원을 아주 높게 평가하면서 이 장면을 소환시켰습니다. 확인하시죠.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인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안민석 의원이 황당한 소리 할 때 국회 부의장으로서 사회를 보신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민주당이시잖아요. 대단히 품격 있게 제지하시더라고요.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 제 임무를 다 하겠습니다. 정치는 하실 거죠? 그런 문제를 대정부질에서 물을 거는 아닙니다. 의원님은 출마하십니까? 네, 저는 하죠.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답변 태도가 문제입니다. 장관은 국회에 지금 싸우러 온 것이죠. 사과하십시오. 사과를 받기 전에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의장님께서 이 법무부 장관에게부터 주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법무부 장관 나오실 때부터 질의하는 거나 답변하시는 걸 지켜봤습니다. 근데 오늘 안민석 의원님께서 정치 출마부터 물으셨습니다. 적절한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민석 의원님께서 남아있는 시간 대정부 질의에 맞는 질문을 해주시고 저는 저분 저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그때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그분이 그 일로 소위 말하는 개딸들한테 굉장히 큰 고초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식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정 활동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위원장 말대로 저 때 이후에 이 김영주 부의장이 소위 말하는 친명 개딸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히 수모를 겪었다는 얘기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까 들으셨듯이 이 사실상의 컷오프 명단에 내가 아끼는 사람도 있더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명단 중에 친명계 의원이 포함되어 있냐 이것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도해드린 이 수도권 5선 혹시 이분이 그분이 아니냐 이런 언론들의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수도권 5선 민주당에서 이 수도권 5선은 딱 3명이거든요. 경기도 부천에 서른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오산에 아까 보셨던 안민석 의원이 있고요. 또 경기도 시흥에 조정식 의원 이렇게 셋이 있는데요. 변호사님, 네네. 언론에서 유독 안민석 의원에 좀 집중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네. 안민석 의원보다는
서른 의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산에 오선하면 안민석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민석 의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한번 봐야 되긴 하겠는데, 근데 조금 전에 저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김영주 부의장이 도대체 왜 20%에 들어갔는지 사실 납득을 할 수 없었는데, 아까 저 동영상을 보니까 저래서 20% 안에 들어갈 수도 있었겠구나. 일단은 그런 생각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어찌됐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다선 의원들은 오래 했으니까 좀 그 교체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수도권에서 과연 민주당이 어떤 식의 그 공천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설주환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산의 안민석 의원이 좀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어요. 뭐 안민석 의원은 그래도 친명 쪽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마냥 해당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안민석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좀 언론에 부각되는 내용 등은 조금 부적절한 어떤 상황에 맞지 않는 어떤 언급들을 한 것들이 많이 보도가 돼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다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비평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예. 저도 개인적으로 정영진 변호사님과 좀 그런 부분에서는 예측을 해보자면 안민석 의원보다는 뭐 서른 의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거의 90%가 비명계다. 그리고 특히나 뭐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의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두 분 다 속해 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미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참 오해가 사지 않도록 됐으면 좋겠고. 예. 현재 그리고 저는 지금 방금 우리가 보도에서 했지만은 그 수도권의 5선 중에 한 명이 이제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 아니겠습니까? 소위 친명계라고 불리는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그 평산마을에서 만났을 때 그런 말씀하셨었어요. 오히려 당대표의 측근을 읍참마성하는 심정으로 공천을 하면 오히려 결과가 더 좋은 경우가 많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시흥의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가 지난번 검증 단계에서 오히려 본인의 어떤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다 검증해서 탈락을 시켰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의 공천에 있어서 본인 주변에 있는 다선 의원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평가라든지 읍참마속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23일에 나머지 평가 결과가 또 통보가 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또 반발하는 의원들이나 또 내가 평가를 이렇게 받았다라고 밝히는 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시 김영주 부의장 좀 얘기를 돌아가서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자 지금 경기 분당갑에 출마를 준비 중인 이 김지호 예비후보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남겨서 또 논란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마음 편하게 지인분들과 일본 여행을 다녀오시길 기원합니다. 이게 논란이 되니까 지금 이 글은 삭제를 한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기억하실 텐데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때요. 당시 이제 김 부의장이 일본 여행의 그 문자를 지인과 주고받아서 논란이 됐던 걸 다시 문제 삼은 건데 정호기 의원님 참 아까 이재명 대표는 김영주 부의장한테 내가 평가했으면 좋은 평가를 했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지호 씨는 이렇게 지금 조롱성 글을 올려서 논란입니다.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런 글을 올렸다가 내린 거를 보면은 그 당 지도부의 측근들 사이의 분위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이 사람의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왜 안민석 의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TV조선은 명단을 입수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그랬는데 입수했으면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니까 혼자 그냥 궁금해서 혹시 들어있나?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아직 통보를 못 받은 의원들도 있고 또
경선을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저희가 경선에 개입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아직 실명을 모두 공개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희는 친문계 움직임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천 학살을 의심하고 있는 비명계, 다른 말로 친문계 의원들은요, 오늘 별도로 회동을 갖고 대책 논의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2선 후퇴, 그리고 따로 신당을 꾸리는 방안까지 논의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최병천 전 부원장과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이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비명횡사, 찐명횡재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홍국관 본부장님. 자, 비명계는 횡사를 하고 찐명계는 횡재를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찐명계는 자격이 안 돼도 조금 전에 31명 중에서 그 자격이 안 돼도 다 살아남고 비명계는 자격이 되고 그래도 다 그 공천에서 배제된다는 그 이야기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기서 그냥 행사를 할 것인가? 비명계 공천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그냥 행사를 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당장 그 이수진 그 동작거래 위원이 본인의 지역구에 추미애 아니면 전현희 이런 분들을 대입을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이선으로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예, 이게 상당히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 공천 낙천자가 당대표 이재명 대표로 이선으로 물러나라고 했는데 그럼 비명계 그냥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도 이 자구책을 찾겠죠. 특히 지금 친문에서 19명의 그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청와대 출신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만. 그때 한 40명 정도 출마를 해서 19명이 현역으로 있고 최강욱 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한 18명 되는데 네. 여기는 모임이 있어요. 초금회라는 모임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기도 하고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철벽 방어를 했죠. 국회 안에서. 그래서 이 단단한 그 결속력이 있기 때문에 뭐 윤건영, 고민정 뭐 이런 의원들입니다. 결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비명 행사를 요구를 한다면은 저는 네. 그냥 행사하지 않고 어떤 실력 행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살짝 보여준 것이 이수진 의원의 그 이선 퇴진론, 이재명 이선 퇴진론 안가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다뤘지만은 일방적으로 비명을 이 공천에서 배제를 하는 네. 여기에 그냥 이 상탕으로 그냥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비명 행사를 당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반격을 할 것인가 저는 반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예. 이수진 의원이 그것이 저는 신호탄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밀실 공천, 사천 그리고 이런 논란들은 민주당 지도부가요. 비명계 현역 의원을 배제한 채로 친명 후보들 위주로만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아주 급속도로 커졌던 그 논란입니다. 저희 TV조선이 그 해당 여론조사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지점이 많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에 위치한 연구소였습니다. 여기 여론조사 아니에요?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 서울시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여론조사 아예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서는? 안 해요. 그 의뢰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안을 당부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신 것처럼요. 비명계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친명계 후보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그 업체를 저희가 가보니까 이 주소지에 등록된 사무실에는 여론조사 장비, 관련 직원이 전혀 없었고요. 심지어 여론조사 심의위에 등록돼 있지도 않은 곳이었는데요. 업체 측은 누가 조사를 의뢰했는지 이건 또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여론조사라고 한 게 결국 뭐겠습니까? 민심을 읽겠다는 거잖아요. 민심을 왜 읽겠습니까? 그 결과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 결과를 기초로 판단을 해서 어떤 사람을 공천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그 아주 중요한 그런 행위를 그 어떤 데인지도 모르는 데다가 그렇게 맡긴다? 그것이
과연 민주당의 시스템인가? 그다음에 과연 그런 결과를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을 공천하고 또 한 사람을 낙천하고 이런 것들을 해당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결과를 기초로 한 공천을 통해 가지고 선거를 했을 때 과연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제대로 된 시스템인가? 이런 시스템이야말로 망가진 시스템 아니겠는가? 그런데 망가진 시스템 가지고 자동차가 망가졌는데 그 자동차를 가지고 어떻게 부산까지 가려고 하는지 제 머리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요, 이 유령 여론조사, 유령 업체의 유령 조사라는 이 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참 쉽습니다. 바로 이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 이것만 알면 되는데 그거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문학진 전 의원은요, 그 배후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 조직인 경기도 팀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 얘기까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칭 알만한 사람은 당하는 비선이었습니다. 경기도팀. 자기들의 일정한 어떤 목적을 지닌 그런 수치를 마사지해서 만들어서 대표한테 보고하거나 또 조작해서 보고하거나 이런 거를 대표가 또 그대로 믿고 전화를 해서 통보하거나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민주정당이라는 이 공당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는 경기도팀이라고 하는 비선 조직은 정말 그냥 금시초문입니다. 국민들 모르게 또는 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모르게 활동하는 게 가능할지 저는 그 의문이고요. 그게 과연 가능한 건지 그렇게 돼갖고 정말 그게 드러난다고 하면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지금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경기도팀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지금 그걸 아무도 안 믿어주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 경기도팀, 비선, 이 문제를 먼저 논하기 전에 먼저 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유령의 여론조사, 저는 여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역대 양당이 총선 전에 적합도, 경쟁력 조사는 비공식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왜? 시시각각 이슈가 쏟아지고 또 영입된 인재들을 각 어떤 선거구에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공식적으로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의도연구원이나 민주연구원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주 업무로 한다고 우리가 손님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이 돌았을 때 당에서 서로 간에 우리 조직에서 한 적이 없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당 대변인이 우리가 후보들의 어떤 전략 공천을 위해서 경쟁력 조사를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당 차원에서 돌렸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당하게 말을 못하니까 기자들이 안 좋게 보고 취재를 하는 거고 국민들도 이상하게 보고 내부적으로도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길게 끌 게 없이 빨리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선 실세, 경기도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저는 공식적으로는 그런 게 없다라고 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말했으니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 부위원장님, 저희가 이 소식을 어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하셨던 민주연구원이나 전략기획국 여론조사팀이나 자기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한 거를 안 했다고 해야지. 그러면 했다고 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전략 단위에서 저는 분명히 돌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요. 아니 여론조사가 말 그대로 정말 유령이 돌린 게 아니면은 당에서 돌렸던지 아니면 후보자가 돌렸던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답보다는 당에서 항상 명쾌해야 된다. 명쾌하지 못하니까 논란이 커진다. 그게 민주당에게 안 좋게 상황을 만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자 변호사님. 네, 방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보도에서 읽어진 대로 당 관계자는 공관위 또는 전략 공관위가 아니라 몇몇 의원들이 주축이 된 별도의 전략팀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라고 지금 당 관계자 발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 발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별도의 전략팀이란 것은 어떤 공식적인 조직이고 만약에 비공식 조직이면 그 자체로도 비선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전략팀에 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론조사 돌릴 때 무슨 돈으로 한 겁니까? 당비로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의원들이 개인 돈을 각출해서 한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각출해서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비가 지급됐을 텐데 이 당비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인지 여러 뭐 당원들이 내는 당비라든지 이러한 돈들이 전부 다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돈들은 다 누가 집행을 하는 건가요? 어떤 돈으로 집행하는 건가요? 투명하게 돼야죠. 이런 것들을 공개할 수 없으면서 시스템 공천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어찌 보면 인위적인 여론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공천에 대해서 이렇게 당대표가 어떤 예비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꼴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예비 후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오히려 뭐 민주연구원에서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조직에서 돌린 여론조사가 아닌 것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뭐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이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민주당의 공천 분란에 대해서 그동안 대장 공식 공천 아니냐 이렇게 말했었죠. 오늘은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대장동식 공천, 정진상의 옥중 공천이라고 했죠. 그게 사실로 드러난 것 같은데 저도 놀랍네요. 제가 말해놨지만. 형님 꼴찌였대요? 이 말이 결국 그런 식의 사짜, 비선 여조를 근거로 한 것이었던 것 같은데요. 비선 동원하고 이재명 대표가 과거 용역업체였던 여조업체 동원해서 여조 돌리고 그리고 그걸 근거로 조롱하듯이 직접 자기 소속 당의 구성원에게 전화해서 그런 말 하는 것 이게 대장동식 공천이고 이게 정진상의 옥중 공천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이번 4월에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국회를 이 나라를 대장동식으로 운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비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당내 반발은 환골 탈퇴하는 과정의 진통이다 이렇게 강조했죠. 그런데 홍영표 의원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되면 이번 총선을 정말 윤석열 정권한테 헌납하는 거라고 봐요. 이렇게 당이 파행적으로 지속되면 당의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를 하는 의원들도 많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할 거냐. 집단 탈당이나 이런 움직임도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당을 좀 정상화하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봐야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진통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통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예 살 수 없는 진통도 있고. 진통의 과정이라 그러니까 진통도 여러 진통이 있잖아요. 살 수 없는 진통도 있고요.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정호기 의원님, 윤영찬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고통 얘기에 아니 제 살을 깎아야지 고통이지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벗기는 고통, 환골 탈퇴를 얘기하는데 자기 가죽은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상대방 또는 잠재적 경쟁자의 가죽을 벗기는 행태를 보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저런 장면을 목도하면서 이재명 체제가 굉장히 취약한 체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은 뭔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주변에 별동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일일이 다 저렇게 노출이 될 뿐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의 그 한마디 있잖아요. 대장동식 공천, 그다음에 정진상의 옥중 공천.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뛰어난 상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히는 그런 결과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정보가 국민의힘으로까지 전달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정확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환골 탈퇴를 얘기하고 개혁을 얘기하고 혁신을 얘기해도 과연 이것이 당내에서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나중에 여론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임계점에 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정말 공천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오늘 오후에요. 방금 들으셨던 홍영표 의원실에 박영순, 전해철, 윤영찬, 송갑석 의원 이런 분들이 모였고요. 어떤 논의를 했습니다. 그 의원실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그게 궁금한 부분인데요. 회동을 끝내고 나오는 그 의원들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 의원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입장 표명한 의원도 있고 또 뭐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의원도 있어서 그런 의원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필요한 이야기는 또 의초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공천 심사 과정이 좀 불공정하다 이런 데 공감대가 있으신가요? 필요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잘 이야기를 할게요. 이재명 대표가 공정하게 공천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 하면 어떨까요? 의원님 그 현역 하위 통보 받으셨나요? 그건 나중에 다 필요할 때 저 말씀드릴게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 의원들하고 좀 논의하고 있고 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의총에서 모아진 의견들을 좀 발표도 하고 그럴 계획이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죠. 여러분. 의원님 어떤 의견을? 내일 하겠다고요.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게 지금 만나서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정 변호사님. 네네. 지금 저 모임에 소위 사실상의 컷오프 대상자도 있고 대상자가 아닌 분들도 있대요. 어쨌든 저분들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분위기 심상치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땐 다 계획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저 중에 컷오프 대상자들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컷오프 대상이 설령 내가 컷오프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컷오프 대상이 되고 있는데 컷오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당에 내가 남아 있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가죽을 벗겨야지 그게 혁신이지 남의 가죽을 벗기는 게 그게 혁신입니까? 그건 고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비명계에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뭔가가 그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3지대 통합신당이 오늘 합당 선언 11일 만에 갈라섰는데요.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공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컷오프대에서 명단 나오는 분들 보면 민주당 내에서 기대가 되는 조금 똑똑하고 주목받는 그런 사람들이 죄다 걸려 있어요. 큰일입니다. 네, 지금 뭔가 누군가가 정신을 잃은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보시면 민주당 내에서 이번에 공천 많이 잘려나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새미래에 모이게 된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 받아서 새로 당선될 것 같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을 주고 합리적일 거예요. 특정인한테 온통 충성만 하고 무슨 친이냐 찐이냐 이러고 있는 사람들 안에 당대표 지키겠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설주환 실장님. 네. 지금 저희가 쭉 다뤄왔던 이 사실상의 컷오프 대상자 31명 중에 비명계인 28명 이분들이 혹시나 집단 탈당을 해가지고 이낙연 대표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물론 그 각각의 개개인별로 아마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초선도 있을 수 있으시고 또 대부분 중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중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삼지대로 가서 당으로 가서 또 그렇게 가느니 그냥 나의 어떤 내가 지역구를 충분히 잘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무소속보다는 그래도 정당으로서 여러 사람들과 한꺼번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도 기호라든지 네. 어떤 그 순번이라든지 기호 순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정치적 이득이 있을 수도 있고 선거에서도 어떤 유권자에게 잘 선택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정당을 가입을 해서 내가 정당의 후보자로 나가보겠다고 아마 판단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화면에서 우리가 봤듯이 홍영표 의원 말대로 지금 여기 모였던 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 중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개개별로.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민주당 의총에서 어떠한 내용들의 얘기가 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이낙연 대표도 저는 뭐 어느 정도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얘기를 나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분들의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꼭 뭐 세밀에 오면 뭐 이낙연 대표는 상당히 이번 어떤 합의 파기의 어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뭐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이번 주 내에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고요. 네. 그리고 아마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예측건데 어떤 개별적인 행동보다는 어떤 집단적인 행동이 우선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설주환 실장님. 지금 새로운 미래에 계시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이 민주당 사실상의 컷오프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당을 박차고 나와서 이번 총선에 뛰어든다면 굉장한 또 이번 총선이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 우리가 국민의당 그러니까 3지대가 가장 성공을 했던 게 안철수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국민의당 사례입니다. 당시에 국민의당에서 호남에서 거의 전석을 한석 빼놓고는 다 전석을 석권을 했거든요.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에 그 후보로 나섰던 분들, 국민의당 의원이 되셨던 분들이 그래도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진 의원으로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게 장점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나오신 분들의 평가라든지 이런 뭐 지역에서의 평가들이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어떤 인지도 이런 부분 등이 상당히 민주당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신인들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조금 있는 섣부른 예측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던 간에 어떤 중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컷오프 되는 분들이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 아니면 장관을 했던 분들이라서 상당히 일반 국민들에게는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에는 상당히 참 위협적인 선거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희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일정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오늘 수도권 격전지를 잇따라 찾아가는데요. 수도권 현역 의원은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조기 공천을 마친 곳을 찾아가서 후보들을 힘짓게 나섰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첫 방문지는 서울 광진구였거든요. 영상 보시죠. 여기는 저 네, 여기는 화양동입니다. 여기 딱 경계입니다. 여기에는 의지역은 원대가 있고 저희는 세종대학교 가셔서 대학가가 있으니까 반대했습니다. 네, 여기 안녕하세요. 국민택배 1호 사원 한동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잊어버리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전직이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그 부분을 더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이번 주 일정을 저희가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셨듯이요. 오늘 광진구를 시작으로 모레는 구로구,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와 빅매치가 예상되는 인천 계양까지 한 위원장이 이 수도권의 주요 격전지를 잇따라 찾을 예정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정호기 의원님, 수도권의 성패가 오는 4월 총선 분위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한동훈 위원장이 좀 상당히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공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외견상 굉장히 매끄럽게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4년 전에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수도권에서 너무나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훨씬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지 않을까. 그런데다 서울, 경기라는 곳이 뭐 이렇게 엄청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이런 공천 과정이 상당히 독선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를 지금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다가 지금 개혁신당이 계속해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아직까지 무슨 인상적인 그런 개혁신당의 어떤 행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수도권의 한강벨트를 포함해서 네.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깊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송국건 본부장님. 네. 말씀하신 대로 광진구가 지금 한강벨트 아주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인데 여기에 지금 김병민 전 최고위원 그리고 오신환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방문이 이 후보들에게 어떤 도움이 좀 될 걸로 보십니까? 특히 광진구 둘 다 상징성이 있지만은 지금 고민정 의원이 현역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36년 동안 국민의힘 계열이 한 번도 탈환을 못한 지역이에요. 추미애 전 장관이 저기서 5선을 했고, 그래서 36년 동안 민주당이 당선된 지역인데 여기에 지금 오신환 전 의원은 일종의 리턴 매치 같은 것을 하는 곳입니다. 원래 저희가 오세훈 시장이 출마를 해서 그때 2.몇% 차이로 아깝게 진 지역이죠. 그게 부시장을 했던 오세훈 시장 밑에서 부시장을 했던 오신환 후보가 나서는 건데 오세훈 시장이 거기 가서 한번 뛰어봐라는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상징성이 있고 저기서 선거의 여파가 다른 곳에도 미칠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2020년 총선 때 서울에서 7대 41로 졌죠. 그리고 경기도 지금 자주 가는데 경기도도 그때 8대 51인가 그렇게 졌어요. 네. 그러니까 참패를 했던 곳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최근에 단수 공천을 받은 비수도권의 후보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후보도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우리 지역에 와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보뿐이 아니고 다른 후보들, 전국의 다른 후보들도 계속 요청을 하는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을 때 각 후보들이 잇따라 우리 지역에 좀 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아마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수도권 정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지원 요새를 다니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당대표가 인기가 없으면은 총선 후보자가 대표한테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특정인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홍준표 그때 지방선거 할 때 위장평화 이 이야기를 해서 좀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가급적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긴 있었죠. 네, 전 지난 총선에서 문재인 당시 대표도 또 호남 후보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런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그런 내용도 좀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제일 관심을 끄는 곳은 오늘 금요일에 있을 인천 계양 방문일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지난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이 원희룡 전 장관을 축혀 세운 적이 있죠. 그때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천의 동료 시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에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정영재 변호사님. 네네. 한동훈 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과 함께 이제 후보가 됐죠. 원희룡 후보와 함께 계양시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그림이 좀 연출될지 좀 궁금합니다. 전쟁을 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공군이 폭격을 갖다가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적군을 이제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육군이 밀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6.25에서 그래도 우리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 미군의 공군력이 압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버티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수복을 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2024년 2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정치인 누구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군의 전투기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구로도 가고 조금 전에 광진도 가고 그다음 이제 계양 가가지고 먼저 한번 폭격을 쫙 해주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보들이 가가지고 원희룡 후보나 뭐 김병민 후보나 뭐 그다음에 호준석 후보나 이런 후보들이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점령해가지고 이기는 게 그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당선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지난번 윤영선 후보하고 붙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얻었던 그 득표율이 몇 프로냐면 55.24%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여론조사했을 때 나온 거는 50%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점점 하락하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쫓아가는 그런 그 추세인데 여기에 강력한 한동훈이라고 하는 전투기까지 이제 출격하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되는데 요번에 이제 며칠 뒤에 계양을 다시 한번 방문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미있게 지켜볼 만한 그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49.1%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41%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그런 조사가 있었고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한동훈 위원장의 방문은 아주 우수한 공군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계양을 해서의 격전에 대해서요? 계양을은 전통적으로 제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전투기를 몰고 와도 쉽게 함락되기는 어려운 곳이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에게 세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역에서 원래 활동하셨던 윤형선 전 당협위원장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안 그래도 부족한 표가 더 갈리고 있다는 거. 두 번째,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합니다. 최고형을 얼마 전에 받으신 분도 인천에서 사기를 벌이신 분이에요.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이 국토부 장관일 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무소속도 아니고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의 품에 안겨서 계양 을로 전투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또 표가 갈릴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희한합니다.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완주를 할 마음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완주할 마음이 없다는 거 계양 주민들 상당히 기분 나빠할 수 있고 나중에 그럼 단일화를 노릴 수가 있겠는데 그 많은 조건들, 어려운 조건들 그 법률가 출신인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유동규 씨 얘기를 해서요. 유동규 씨는 자기가 1등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1등 할 자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1%였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개항에 맞는 공약을 내서 저 사람은 찍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할 거고요. 이재명이 만약에 1등이고 우리가 2, 3등을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람을 갖다가 제가 방조하지 않기 위해서 나왔는데 방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당연히 당연을 해야죠. 정혁진 변호사님, 제가 한 번 더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전투기가 가도 야당의 텃밭인 인천 계양은 함락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이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현대 전쟁에서는요, 육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공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 전쟁하고 하는데 공군의 위력을 잘 몰라서 이제 강성필 부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응원군까지 지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은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원희룡 장관에게 오히려 불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유동규라고 하면은 원희룡을 돕겠습니까? 그 이재명을 돕겠습니까? 이거는 보지 않아도 불문가지인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표의 약점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유동규 본부장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3월에도 이재명 대표는 그 바쁜 와중에도 재판에 여러 번 출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번은 유동규 본부장하고 같은 재판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개항뿐만 아니라 서초동에서도 개항을에 대한 선거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것이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봐도 답은 쉽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4월 총선에서 과연 전투기가 인천 계양을 함락시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어서요. 국민의힘은 지금 중진 의원 재배치 막바지 작업 중이기도 한데요. 서울 강남을이 지역구인 이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오늘 당 요청에 따라서 서대문 을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감사의 뜻을 표했고요. 두 사람 목소리 들어보시죠. 혹시 어느 지역구로 나가실지 좀 결정은 하셨나요? 네, 당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박진 의원이 당의 요청을 받아 서대문 을이라는 서울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역에 나가 싸우기로 결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진은 대한민국의 큰 정치인입니다. 저도 모든 힘을 소진해서 박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 본부장님. 네. 지금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이자 4선 현역인 박진 의원이 서대문을 출마 요청에 응했습니다.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이 세 사람이어서 네 번째로 공개적으로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는 건데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낙동강 배트에 출마를 하는 서병수, 조혜진, 김태호 의원과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거기는 지역구 재배치해서 중진 의원들을 재활용을 하는 그런 차원의 재배치라고 하면 볼 수가 있고 네. 박진 전 장관이 이번에 서대문으로 다시 일종의 험지죠. 거기 민주당 김용호 의원이 있는 곳인데 그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번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을 한번 빚었죠. 그것이 수습이 됐는데 예. 다음 2차 갈등이 분명히 있을 거다 하면서 그때 나왔던 게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출신 17명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거든요. 그다음에 용산 참모실에서 참모 출신이 38명이 출사표를 던졌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 것이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아마 용산의 윤심이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현재 절반 반환점을 돈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특히 이 박진, 그다음에 이원모 같은 그 인사비서관을 했던 그 용산 출신과 장차관 장관 출신이 같은 지역에 있었는데 네. 두 사람 다 지금 교통정리가 돼서 그것을 떠나서 또 경기도로 가고 서대문으로 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38명의 용산 출신들 중에서 단수 공천된 사람이 불과 4명입니다. 4명인데 그러면 10%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3명은 험지로 가요. 네. 험지로 가고 유일하게 유리한 곳으로 간 사람이 주진우 법률비서관 출신인데 그러면 거기는 이제 해운대 갑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38명 중에서 양지로 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것도 어떻게 시스템에 의해서 시스템을 돌렸는데 그 한 사람이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그걸 배제를 하면은 역차별 이야기가 또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충돌이 있을 거라고 한 그것은 기호가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은 상당히 좀 깔끔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의 이 공천 작업이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는 점은 민주당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이 국민의 미래 창당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 미래 대표를 두고 상징성 있는 인물을 내세우는 데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은 김혜지 비대위원 그리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이 두 사람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어떤 답변했을지 한번 들어보시죠. 비례정당 대표로 김예지 의원님 등 비롯해서 비대위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맞는 내용일까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로 가름하죠.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대표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계속 거론되는데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정홍희 의원님, 한동훈 위원장이 명확하게는 말을 안 했습니다만 김혜지 비대위원을 대표로 내세우면 비례정당 대표로 내세우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공감대가 당내에서 좀 얻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게 지금
얼뜻 느껴지기에는 김혜지 의원은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좀 그 교류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깊다라는 인상을 주고, 그다음에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실이라든지 김한길 위원장이라든지 또 이철규 전 사무총장 뭐 그런 인간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김혜지 의원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는 건가?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4년 전에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본 당과 위성정당 사이에 이 소위 공천을 가지고 상당한 긴장 때문에 이것이 당의 지지도를 갉아먹는 요소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국민의 힘과 국민의 미래가 그 나름대로 화학적인 그런 결합이 긴밀해야 된다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지지율도 상승 추세에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연일 언행 경계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부잣집에서 더 몸 사려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고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컨대 지난번에 이제 정동영 그 전 위원장 뭐 노인 폄하 발언이라든지 네. 이런 식의 삐끗하면은 오히려 잘 나가던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적절한 때 또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이런저런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 그 이번 총선 예측하는 걸 보면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선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붕붕 떠가지고 말실수하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으니까 아주 적절한 때 적절한 포인트를 잘 집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무죄를 선고받은 듯이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얘기 잠시 짚고 가려고 합니다. 조국 신당을 띄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인지 유권자의 관심을 끌려고 여러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딸 조미 씨의 의사 면허 반납 당시에 그 심경도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죠. 변호사분들이 이제 끝까지 소송을 가자고 했지만 저희 딸이 오랜 고민 끝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이걸 1심, 2심, 3심 가게 되면 그 끝도 없을 것 같고 도저히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자기의 긴 시간, 노력이 아깝지만 단박에 정리하고 새 길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사실은 목이 울컥하더군요. 속도 쓰리더군요. 딸의 결정을 존중했고 본인이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직장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장관 안 했다 이러면서 감성에 좀 호소하는 모습인데 설주환 변호사님. 네. 들어보면 뭔가 실형을 뭔가 선고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뭐 내가 피해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참 우연스럽게도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참 친한 변호사 후배와 이 기사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 후배라든지 이제 그런 대략 그냥 중도층이거든요. 보통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 뉴스에 대해서 그렇게 좀 비판을 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뭐냐고 하면 아니 조국 장관이 본인의 권력력에 눈멀어서 부모의 의무마저 저버린 거 아니냐.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이걸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오히려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인 듯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뭐 조국 장관의 어떤 정치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출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 본인의 어떤 법적인 책임은 다 한 뒤에 출마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2심에서 징역형의 어떤 형을 선고받고도 그 불구속 재판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바로 출마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 자리가 본인이 정말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해서 나오는 것인지 그래서 방탄을 하려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중도층에서 어떤 이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제 조국 장관의 어떤 이러한 발언 등이 상당히 비판의 소지는 많이 있다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 연일
한동훈 위원장만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의 검사 시절 별명이죠. 조선제일검을 이렇게 비꼬았는데 들어보시죠.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혀설자를 써서 조선제일설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 적어도 김건희 여사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칼을 전혀 휘두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중전호위를 하는 중전호위제일검이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뭐 이제 조 전 장관이야 사실 본인을 비롯해서 본인의 가족이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뭐 도륙당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신당까지 창당을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것은 조 전 장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예. 민주당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덧붙일 마음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조국 전 장관이 계속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잠깐 하기는 했지만 나도 법무부 장관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기 위한 건가? 저는 근데 어쨌든 저는 이해는 안 되고요. 그 조국 전 장관은요. 법무부 장관을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조국 씨 같은 분은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더군다나 민정수석 하면서까지 온갖 혐의가 그렇게 많았던 사람이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을 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이에요. 영어로는요. 미니스터 오브 저스티스예요. 그런데 무슨 저스티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뭐 이렇게 도륙당했다느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조국 전 장관 가족은요. 피해자가 아니고요. 가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최소한 바뀌었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의 인생은 고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법원의 판결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것들을 판사님이 이렇게 그 준열하게 꾸짖었는데 그 판사 이야기를 갖다가 귓등으로 흘렸다는 이야기인가?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한 것이 아닌가?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